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와 또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금융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한종 NH투자증권의 FICC 리서치 센터장을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권업계에서 몇 안 되는 지정학 전문가가 바로 신한종 센터장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 속에서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앞으로 패권 전쟁의 구도를 크게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 말인가요? 2022년의 화두 기억 안 나시죠? 워낙 많이 하셔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여전히 인플레이션, 네. 두 번째는 파퓰리즘 같은 각국의 정치 사회적 혼란, 네. 세 번째가 이제 지정학 리스크. 네. 여기 제 전공이기 때문에 석사 전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저희들이 그 분석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할 때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많이 해왔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심해져서 저희들이 옛날에 신냉전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왜 했냐 뭐 이런 것뿐 아니라 전체 구도에서 3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했던 이 국제 질서, 91년에 소비에트가 붕괴하면서 생겼던 그 질서가 이제 깨졌다. 그리고 새로운 국제 질서로의 변화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갖고 온다는 게 중기적인 어떤 전망으로 영향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걱정스러운데요. 그런 새로운 네. 질서가 만들어질 때 워낙 혼란한 적이 정말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를 단순히 이제 러시아 대 뭐 서방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러시아 뒤에 이제 중국이 또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문제 또는 중국의 대만 또는 이제 중국 자체의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 보더라도 이제 뭐 유엔이 제재하려고 해도 러시아가 비토권을 갖고 있죠. 중국은 아마 기권 정도 할 겁니다. 뭐 티를 내지 않으면서.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를 뒤에서 조금 지원해 주려고 할 거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중국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대를 할 가능성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30년 너무 편하게 살았습니다. 30년도 힘들었는데요. 네. 그죠. 근데 실은 저희 일한 분들 대부분이 다 이 경험이 30년이잖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냉전이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어리죠. 근데 대학 가니까 탈냉전이더라고요. 네. 엄청난 기점이 실은 그때였는데 그 뒤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됐고 그 뭐 엄청난 전염병도 없었고 뭐 엄청난 갈등 뭐 9.11하고 몇 개 있었습니다만 이게 전 세계가 실은 통합이 돼서 우리 저 할배들이 전 세계 여행 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꽃보다 할배 뭐 이런 거죠. 그게 가능했던 시대인데 그전 시대 80년대 70년대처럼 이제 다시 국가 간의 반목이 심해지고 이렇게 편가르기가 심화되는 그것도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어떤 체제냐에 따라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라고 그러죠. 네. 뭐 러시아는 일당 독재는 아니지만 이게 실은 선거만 안 했다 뿐이지 상당히 권위주의 국가죠. 자, 근데 이게 서방이 보기에서 그렇고요. 내부에서 보기엔 또 다르다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데올로기인데 어떤 정치 세처를 갖고 있느냐, 정치문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러시아 대 중국, 그다음에 나머지 그 미국과 유럽연합과 또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주의 동맹을 이거를 아주 가열차게 공세적으로 앞으로 이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동안 말로만 떠들었던 신냉전이 본격화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프간 전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약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이런 모습을 연이어 보이면서 미국이 과거처럼 정말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 이 시대가 좀 도전받고 위협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기존의 30년간의 국제 질서였는데요. 그 이미 조금씩 그 중국이 부상하게 되면서 조금씩 약화되어 왔다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게 거의 완전 변화가 시작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 바이든 정부가 상당히 지금 그 내부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무리하게 이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무리하게 이제 군사 작전을 포함해서 무리하게 이제 들어갔을 경우 미국의 국력을 여기에 잘못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우려되죠. 그러면은 중국이 뒤에서 웃고 있겠죠. 네. 저희가 1차, 2차 이런 세계대전을 보면은 특히 1차 세계대전 보면은 미국은 가만히 있었고 저기 유럽에서 강대국끼리 초강대국끼리 서로 싸워가다가 미국이 넘버원이 되는 이 어부지리를 얻는 상황들이 발생했죠. 네. 달러가 패권을 쥐게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토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군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멈추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제재를 강력하게 하긴 하는데 아무리 제재를 강해도 실제적인 석유 같은 그 유럽에서 지금 의존도가 거의 40% 되죠 러시아에 대해서 이거를 제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효적인 그 효과가 강력하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러시아가 지금 진행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잘 된다면 바이든 정부는 실은 이제 글로벌 위상이 리더십의 위상이 상당히 추락할 것 같고요. 아프가니스탄에 이어서 연이어서 그리고 내부 국내의 지지율도 떨어지게 되면서 아마 11월 중간 선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네.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지금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진짜 러시아가 제재가 너무 무섭다 할 정도로 제재를 할 줄 알았는데 일단 어쨌든 1차적으로 나온 제재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뭐 자체적으로 지금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은 거의 없다는 게 벌써 24시간 만에 다 드러난 셈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우크라이나 운명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우크라이나 있을까요? 운명은 푸틴의 머리에 달렸는데 네. 푸틴의 머릿속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돈바스 지역에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 공화국을 뭐 분리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화를 지금 파견하는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침공이냐 그렇죠.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전면전을 감행했단 말이죠.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되게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감수할 만한 베너핏을 이익을 우크라이나에서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공격을 할 의미가 있죠. 네. 근데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 갖고는 실은 이게 그 정도 평화유지군을 해서 슬쩍 점유하는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제재가 되게 강력해지는 이런 방향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뿌리 뽑자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감행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14년 크림반도를 생각했을 텐데 실제 이번 케이스는 2008년에 그 조지아 침공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때 조지아가 그 우리 아파스주하고 그다음에 남오세티아 분리 독립 막 하기 있기 때문에 그때 중앙 정부군이 이제 가서 한번 진압하러 갔죠. 근데 그쪽에 러시아군 한 명이 평화유지군으로 가 있다가 죽는 바람에 갑자기 그거를 핑계 삼아서 러시아군이 그냥 진격을 해서 수일 내에 수도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조지아 항복했죠. 네. 이번에도 수도 키예프를 함락하고 아마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항복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리고 조지아는 아파지아하고 그 남오세티아를 분리 독립을 승인해주고 떨어지게 되죠. 그때는 바로 이제 푸틴이 이제 돌아왔거든요. 네, 그 러시아 군대가 돌아왔습니다. 그 두 개만 그 독립을 승인시키고 돌아왔는데 요번에는 제 생각에는 친러시아 정부를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아예 정부를 바꿔서 조지아하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개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 네, 뿌리 뽑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제재가 얼마나 강해지든 간에 나는 따로 살 거니까 요번에 그 문제를 뿌리 뽑겠다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투표를 해보면 친서방적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더 많은데 일종의 뭐 위성 정권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적 투표 절차를 남겨놓는 순간 언젠간 다시 또 이렇게 그거는 반복적으로 나중 얘기죠. 아, 그게 아니고 네. 러시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출발 시작하기 전에 러시아에서 연설을 한 걸 보면요. 2013년, 14년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됩니다. 뭐 부정선거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뒤로
서방에 의해서 꼭두각시 정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돌리는 거죠. 네. 야누코비치를 갖다 놓든 아니면 다른 친러시아 인사를 갖다 놓든 정부를 복권한다고 할 겁니다. 그 뒤로 정부는 이거는 꼭두각시 정권이고 의미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친러시아 정권을 만들어 놓고 일단은 나토 가입을 안 하겠다. 자, 그런 거에 또 승인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돈바스에 있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공화국이 분리 독립 승인하겠고요.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자체를 연방제로 분할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 간다면은 그 푸틴의 궁극적인 꿈은 유라시아 연합이거든요. 네. 유라시아 연합에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집어넣는 거. 벨라루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다 들어가. 구소련의 국가들을 포함한 것들인데요. 여기에는 실은 이제 우리가 이 러시아를 이해할 때 어떤 나라의 저 사건들을 이해할 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돈 때문에 그러냐? 네. 아니면 뭐 그냥 그 동네가 원래 험해서 그러냐? 이게 지정학적인 문제죠.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상입니다. 러시아 이념이라고 부르는 러시아 정치 철학인데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그 리더들이죠. 러시아를 유럽으로 볼까요? 아니면 유럽이 아니라고 볼까요? 자기신들을. 러시아 사람들은 애매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유럽 아니라는 생각과 유럽이라는 네. 생각 둘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사람들 혹시? 그 파들이 있죠. 네. 유럽주의가 있고요. 예. 슬라브주의, 유라시아주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고자 싶었고 유럽을 닮아가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피오트르 대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전했던 유럽을 닮아가자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우린 유럽이 아니다. 우리는 유럽과 경쟁하면서 큰 새로운 문명, 아주 독특한 그리고 유럽은 타락했다 하는 겁니다. 서유럽은 타락했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여기는 실은 그리스 정교회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로마 캐토릭하고 다른 서유럽의 로마 캐토릭이죠. 이쪽은 그리스 정교회잖아요. 15세기 말에 저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나서 동로마가 망하고 나서 로마의 어떤 정통성은 그 전에 로마에서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스크바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리스 정교회 또 그때 뭐 이반 사세가 뭐죠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누구랑 결혼하기도 했고 등등 때문에 정통성이 일로 왔고 했는데 그 뒤로 캐톨릭뿐 아니라 이쪽 서유럽은 종교개혁 등을 하면서 개인주의에 물질을 너무 선호하게 되는 실은 타락한 문명. 이 동쪽에 있는 저 그리스 정교회나 이쪽에서는 정신 수양과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자 이쪽이 너무 물질 만능에 그러니까 동유럽은 상당히 공동체주의적 이쪽은 너무 개인주의적 자기 그 탐욕을 추구하는 그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저쪽은 탐욕스러운 거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쪽과 다른 새로운 문명을 유지하고 새로운 발전을 우리 독자적인 발전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라시아주의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 안보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게 이 사람들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쪽 동네는 그래서 정치 문화가 권위주의적이라는 겁니다. 동성애도 인정 안 하겠다는 거고요. 상당히 보수적이죠. 길거리에서 보니까 막 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도 이 러시아 쪽에서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정치 체제가 예전에 짜르가 통치하던 그 시절이 1917년까지 유지됐었고요. 바로 이후에 공산주의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91년 뒤에 러시아 등등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오긴 했는데 이게 서유럽과 같은 강력한 시민 사회들이 권력을 견제하는 이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 독특한 시스템들이 정치 문화가 만들어진 게 이 러시아들인데요. 러시아, 카자흐스탄 뭐 등등인데 91년 탈냉전 이후에 이제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나서 이 지역에 나토로 자꾸 편입시키고 서구의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각 국들이 색깔 혁명들이 발생하죠. 네, 오렌지 혁명, 장미 혁명, 튤립 뭐 해가지고 이게 서구의 그 개인주의적이고 탐욕스럽고 막 이런 것들을 강요하게 되면서 그리고 개인과 그 무슨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빌미 하에 이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 시민사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은 국내의 정치 문화, 권위적인 정치 문화도 실은 결부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는 실은 옛날에 공동체주의적이고 또 그런 이런 문화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 문화에서 약간 서유럽식의 자유민주주의, 민권과 뭐 민주주의 이런 보편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으로
근데 보니까 여기서는 아직도 그걸 고집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거를 고집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들은 우리 의식대로 살겠다라는 가치의 충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라시아 연합에서 우크라이나는 핵심입니다. 아, 러시아 다음에 큰 규모고요. 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이겠죠. 네,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이 1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잽싸게 가서 정리한 이유가 다시는 이런 색깔 혁명으로 인한 흔들림과 소요 사태 인정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아주 일단은 이렇게 뭐 연방제로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분쟁 지역화가 되고 또 만약에 유라시아 연합이 편입되고 나서 소요가 생길 때는 카자흐스탄처럼 군대를 파견해서 연합군이라는 평화의 주군이라는 이름으로 명목하에 가서 정리하고 이렇게 되면은 유라시아 연합을 어떻게든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소요는 반복적으로 나겠고 하겠지만 자,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다시 신냉전 시대로 가면서 뭐 권위주의 정부들을 갖고 있는 나라와 민주주의 정부를 자유민주주의 정부와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공고할 것 같은데 그거에 맞서는 미국과 유럽 사이의 관계도 과연 이게 단결이 될지 아니면 에너지라는 아주 강한 이게 약점이 있잖아요 유럽에 네. 다 러시아나 이런 데 의존을 하고 있는데 뭐 이란 핵협상 이 복원도 좀 문제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에너지는 유럽이 걸려 있는데 그럼 유럽은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하게 될까요? 요번 그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슈로 인해서 나토의 전선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 몰도바와 요 선에서 이제 멈춰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여러 흩어졌던 국가들이 이제 나토 중심으로 다시 단결하고 트럼프 때 악화됐던 미국의 리더십 등이 다시 좀 회복이 될 수 있겠고요. 프랑스하고 독일은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미국 간섭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길들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의미는 있는데 실제 미국의 리더십은 많이 실추가 됐죠. 네. 실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지킬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 자, 그래서 아마 요 나토는 다시 좀 강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요. 저는 러시아가 과거처럼 더욱 팽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봅니다. 특히 발트 국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거기 나토기 때문에 나토 국가인 것과 아닌 거는 완전 다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적인 작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와의 전면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진짜 3차 대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섭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꺼려 할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를 또 나토로 가입시키려고 한다거나 그러기도 마찬가지겠고요. 조지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반대로 여기 이 선을 넘어서 발트 국가인 지금 나토 회원국을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때도 3차 대전입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 없죠. 네. 그래서 전선이 공고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한테는 좀 안 됐지만 네, 이런 상황.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제 보면서 70%는 개입하는 걸 반대한다고 하죠. 남의 일이니까. 자, 그러면서 실은 미국은 또 이권을 또 챙기고 있죠. 왜냐하면 가스, 아까 말씀드린 그 천연가스를 유럽에 더 정도가 많이 팔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LNG 선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조선 수주가 많이 날 것 같긴 한데요. 참 이게 전쟁 갖고 그런 얘기해서 네, 가스 관 연결이 아니고 네네. 어쩔 수 없이 비용은 좀 들지만 그 중동에 있는 카타르나 이쪽에서도 갖고 가긴 하겠지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가는 거하고 대서양 넘어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의 그 LNG 수출이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들이 이제 미국이 얻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은 그러니까 뭐 정치적 영향력은 좀 줄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뭐 이득인 측면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성과로 내세울 수도 있겠는데 그 동안에 봤던 그 리더의 어떤 그 위상은 많이 약화되는 게 맞겠고 그게 현실이라는 걸 아마 사람들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뿐 아니라 중요한 행위자로 러시아가 튀어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G2가 아니라 G3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이제 이 싸움이 유럽에서는 아까 요 발트 국가와 러시아, 몰도바 또 이제 우크라이나 요 라인의 전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여러 군데에서의 앞으로 지정학적 충돌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에 특히
다음번 이슈는 이제 중동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중동에서 지금 미국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러시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리아도 그렇고요. 이란, 사우디 등등도 러시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세력 권한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중요한 행위자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해서 역제재,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 수출을 줄인다. 밀 가격이 폭등한다. 10년 전에 있었던 아랍의 봄입니다. 이 중동 국가들의 엄청난 아랍의 봄으로 정치 사회적 혼란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는 다시 이 중동 국가들의 정정을 어렵게 만들면서 원자재 가격,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또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중동으로 이제 얼마 붙은다고 말씀을 하셔서 바로 당장 올해 정말 이슈가 많은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란 핵 협상 복원. 이 협상에도 앞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럼요. 일단은 지금 요 가운데 상당한 물량을 낼 수 있는 그 이제 지역이 이란이기 때문에 이란을 좀 풀어줄까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걸 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최대한 이용할 건데요. 제 생각은 이제 앞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역 강대국들이 부상하는 이 다극주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실은 강자가 원래 사우디가 아니라 이집트, 그다음에 터키, 이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8천만이거든요. 제일 많습니다. 힘도 있고 특히 에너지도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있고. 근데 특히 이 이란이 무서운 거는 이슬람 그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약간 외교나 어떤 뭐 판단의 근거가 종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극단주의로 이제 미국을 실은 적대국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겠고, 그래서 거기도 실은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적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이쪽에 지금 물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란을 그냥 오픈해주기도 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마 미국은 실은 이제 장기적인 어떤 이런 판단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풀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장기적인 판단 못하고 네. 영국은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예. 참 아주 디테일하게 했는데 미국은 실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사고도 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당장의 필요 때문에 아마 이란을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란의 힘이 세지면서 사우디가 위축되거나 또 사우디와 이란을 또 주고 러시아와 같이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란 이슈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물량이 필요해서 이란을 오픈해준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지정학적 충돌의 지역은 북극해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익스포즈가 넓죠. 네. 그런데 미국은 조금 알래스카. 네. 근데도 미국이 자꾸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서 북극해가 되게 중요한 이 요충지입니다. 이제 이쪽이 되면은 거리도 상당히 짧아지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지하자원이 많지만 북극해 지하자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거기서 땅 따먹기 하고 있대죠. 그렇죠. 지금 21세기에 지금 땅 따먹기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들은 좀 작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가 많이 부딪히면서 지정학적 충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유라시아에서 힘을 회복한 강대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회복한 러시아는 거기서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요. 심지어는 대서양에서의 어떤 입지까지도 이제 뭐 중남미든 뭐 이렇게 공세적인 군국적인 외교를 통해서 최근 그래서 중남미 뭐 브라질이든 아르헨티나든 불러오고 아니죠. 쿠바하고 전화 통화하고 미사일도 넣을 수 있어 말하면서 베네수엘라하고 연락하고요. 우리 같이 석유 갖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아마 강화된 러시아의 입장을 이렇게 외교를 통해서 더 강화시킬, 지정학적으로 이제 존재감이 드러난 이런 상황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정학적인 이 판도, 국제 질서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연 금융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2부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으킬 금융시장의 판도 변화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1, fight.